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7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저희가 그 카페에다가 이제 올려드렸던 어떤 그런 투자 전략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오전 시황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어떠한 큰 뭔가는 없고 일주일을 정리하는 시황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야기를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좀 하기로 했는데요. 자산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실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일단은 일주일 시황이라고 하면 가장 뭐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결국엔 그 관세를 매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역이 어떤 실제로 무역 전쟁으로 이제 좀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우려들이 좀 많았죠. 사실 이런 것들은 그저 사실 듣는 뉴스를 전하는 내용이라서 딱히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너무 단발성이라서 이 뉴스만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뉴스를 통해서 오늘 시장이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올바르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현재 말하는 뭐라고 할까요? 뭐 무역 분쟁, 무역 전쟁의 어떤 완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했다.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도 확인되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좀 웬만하면 얘기는 안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무역 분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했죠. 거의 극으로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환율의 이야기가 나올 거고 1120원 넘어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2분기 실적 이야기, 요렇게가 이제 앞으로는 좀 많이 나올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어떠한 이런 분쟁들, 논쟁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현재 위안화 이 환율의 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라고 할까요? 지금 환율이 1120원을 넘어섰죠. 거기에 이제 위안화 약세까지 같이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이 중국의 중간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중국, 한국, 뭐 미국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분업 구조상, 그죠?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가 동조화될 가능성 혹은 그런 모습들이 현재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 시장이 아닌 중국 시장을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던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국 시장은 반등의 모습이 확실히 좀 나오긴 했거든요. 중국이 어제가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그 반등한 그 모습을 어떻게 지지하고 넘어가는지까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중국은 미국의 관세 보복에 대해서 위안화 약세로 피해를 줄이려는 듯한 모습도 좀 보입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부담을 환율 상승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선택들 안에서 원달러 환율과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어떠한 이런 환율 동조 현상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환율이 좀 안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실적이 좋은. 근데 사실 실적이 더 우선인 거죠.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환율의 움직임보다도 어떤 환차선보다도 더 많은 무언가가 나올 것 같으면 환율 신경 안 쓰고 외국인들은 들어올 겁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이 그저 그렇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환율의 영향이 우리 시장에 더욱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떠들썩했던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이 결론이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아침에 저도 꼭 듣는 뉴스가 그 뉴스공장이라는 뉴스 TBS 거를 좀 많이 듣는데요. 거기에 이제 사회자가 좀 정확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이야기. 어떤 느낌이었냐면, 은행 강도, 은행이 있잖아요. 강도가 은행을 털려고 들어가면서 차를 이제 길에다 세워놨겠죠. 그리고 이제 은행을 털고 나와서 가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너 주차 위반했습니다. 주차 딱지만 하나 달랑 떼고 보내주는 이런 정도의 모습이라고 그 사회자는 좀 비유를 했는데요. 저는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지금 그 사안이 그게 아닌데 그 과거의 합병 제일모직 그 합병 그게 진짜인데 왜 그 이야기는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는 뭐가 맞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불확실성.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불확실성. 오늘 기사에는 상장 폐지만 되지 않는다면 문제 없다라는 입장들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이 불확실성, 뭔가 이 지지부진한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는 어떤 노이즈가 나올 것이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아예 모르겠다 싶으면 아예 매매 안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이런 모습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 분쟁이 그러한 모습, 그리고 사실 무역 분쟁의 어떤 결과가 11월 중간 선거를 뭐 겨냥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사실. 지금 다 모든 뉴스에서는 트럼프가 허풍일 것이다, 정치적인 어떤 뭐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많이 몰아가는데요.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트럼프의 어떤 행보를 제대로 맞춘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역 분쟁 역시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런 노이즈들이. 그러니까 관세부가 확정 시한을 9월 초로 잡았기 때문에 7, 8월에는 분명히 노이즈가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역 분쟁에 대한 것은 7, 8월 노이즈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환율이란 부분은 중국과 동조화되는 이런 모습을 같이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무역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을 계속 이렇게 좀 압박하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아마 약세 기조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중국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벌써 중국 내에서 미국 차의 판매가 벌써 20% 정도 줄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장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런 무역 분쟁의 끝은 서로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 얘기하듯
잘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마무리가 된다라는 가정 하에 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그 진행 중이다, 불확실성 안에 있다로 보고 매매를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더 나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혹시라도.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과 환율, 그 다음에 이제 실적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쪽 실적에는 사실 최근에 어떤 느낌이냐면 바이오라든지 IT, 뭐 남북 경협주가 조정 중입니다. 아직은 조정 중인데 그러니까 이 과거에 주도주였던 애들이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아요. 과거에 주도주였는데 지금 조정이었다가 다시 이 시장이 끝나면 다시 주도주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 했는지 아직 표현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얘네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그쪽 일부 섹터 쪽의 종목들이 좀 오르는 부분이 있죠. 특히 2차전지 쪽, 2차전지 쪽, 소재, 뭐 배터리 쪽, 그 다음에 뭐 MLCC 이쪽과 뭐 콘텐츠 쪽, 뭐 보톡스, 그 다음에 엔터 정도, 요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방향성이 완전히 정해졌을 때 얘네들의 방향이 일단 저는 제일 가장 궁금합니다. 얘네들의 방향이 사라지면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얘네들의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까지 지금 얘네들로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입장, 얘네가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는 얘네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얘다, 실적이다. 이 정도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이제 좀 반등은 하긴 했습니다. 반등은 하긴 했고, 이것들을 일단 좀 봐야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뭐 제가 카페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소개는 안 드리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다른 부분을 좀 하면 일단 먼저 이야기할 건 이겁니다. 처음에 회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회원분들에게, 근데 가끔 회원이 아닌 분들도 전화가 가끔 오긴 하지만 일단 회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원분들이 이제 가입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다 가끔씩 이렇게 뭐 연락이 되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일단 전화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화. 그러니까 저희의 목표는 뭐냐면, 저희 회사 이름이 평생투자 파트너잖아요. 말 그대로예요. 오랫동안 같이 투자를 같이 이제 하는 어떤 파트너로서 이렇게 가고 싶은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관계가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형 동생 같은 이런 관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쉽진 않죠. 쉽진 않지만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형과 동생,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저에게 형이 되는 거고,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뭐 동생이 되는 거겠죠. 근데 저도 위로 형이 있지만 형 동생이 아주 치열하게 싸울 때도 있다가요, 아주 치열하게도 싸우다가 누군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서 이제 해결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원과 어떤 저희의 관계가 약간 그런 부분, 어떤 주식에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 정답을 먼저 찾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닌 회원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어떤 견해라든지 입장을 좀 같이 더 치열하게 이야기를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뭐 전화로 싸워도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들이 더욱 단단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가끔 저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친형이 저한테 뭐라 해도
그리고 가끔 저도 형한테 대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엔 그냥 형 동생이거든요. 형이 동생한테 싫은 소리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동생이 형한테 대들 수도 있는 겁니다. 가끔씩. 하지만 결론은 형과 동생이란 관계는 계속 가는 거죠. 더 큰 일이 생길 때 더 뭉칠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소통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 이야기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전화를 하면서 각계각층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과 통화하면 제가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우기 때문에 저는 전화 통화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다만 제가 장중에는 좀 바쁠 때가 있어서 못 받을 때가 있어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좀 여쭤보시는 게 하나가 유튜브를 언제부터 했느냐,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 여쭤보는데요. 그렇죠?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유튜브를 한지, 그전에는 이제 그전에는 이제 각각의 어떤 메일이나 전화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보내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깐 카페를 했었다가 이거는 잠깐 닫았어요. 왜냐면 너무 바빠서 이거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면 좀 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카페라는 부분에서 글을 읽기 어려워하셔서 회원분들이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 해서 유튜브를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다시 카페도 다시 하긴 하는데 카페에는 답글 기능이 없어요. 이유는 답글을 과거에 이렇게 달았을 때 호흡이 빨라지더라고요. 종목이 하루 이틀의 어떤 등락에 불안해하거나 기뻐하는 이런 답글들이 계속 달리면서 마치 네이버 토론 이런 것처럼 이상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서 그냥 아예 없앴다라는 거 하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유튜브든 카페든 저희가 보내는 쪽의 역할만 해서 받는 쪽의 역할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통화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좀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지금 뭐 어떻게 좀 궁금합니다. 네, 좀 전화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산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산관리를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현재 주식을 할 자격이 있는가에서 시작한다라고 했죠. 왜냐면 만약에 내 자신의 재무 상황이 주식이란 부분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주식. 근데 더 큰 빚이 있고, 뭐 어떤 직장의 불안함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것이 본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혹은 뭐 가족 간의 어떠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나머지 것이 좋아진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 나머지 것이 순탄하게 좋아져야 이 주식도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것 중에 일단 나의 돈에 관련된 것 중에 주식이란 거는 요만큼 있을 거고, 뭐 흔히 말해서 뭐 보험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뭐 어떤 펀드든 뭐든 다른 것들까지도 한번 잘 맞춰보자 라는 취지로 자산관리를 한번 받아보세요. 어디든 대신에 상품 가입을 위주로 하는 보험사의 자산관리를 빼고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거 같아요. 일단은 불안함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불안함.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하는 이유가 남들이 흔히 말하는 은퇴 시기 때 그 나이 때 갔을 때에 그때를 위한 지금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50이라고 했을 때 은퇴를 뭐 흔히 말하는 65세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에 봤을 때 미래에 불안함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미래의 불안함이 많다.
근데 그 불안함이 어디서 생겼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은퇴 이후에 지금 회사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고 내가 현재 돈이 얼마 정도 있는데 주식은 요즘에 잘 안 되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애들은 커가고 내가 나중에 은퇴했을 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불안함이 좀 있을 건데요. 이 불안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모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때의 미래를 모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진짜 돈이 얼마 필요하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모르는 것 때문에 불안함이 생기면 이 불안함을 통해서 어떤 과한 어떤 금융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르는 것만 알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불안함이 없을 것이고 뭔가 계획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 어떤 저희 회원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살짝 이제 조금 몸이 불편한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은퇴하는 시기 때 조금 몸이 불편한 자녀와 본인의 어떤 노후를 위해서 20억 정도라고 했던 것 같은데, 20억인가 10억인가 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정도의 자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10억이었나? 그랬나요? 10억이었나? 20억이었나?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근데 은퇴 시기 때 요 정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의 그때 셀트리온 작년이었거든요. 셀트리온 그러니까 작년 겨울이었죠. 셀트리온의 평가 금액이 이 금액을 넘어섰었거든요. 이분은 셀트리온에서 수익을 좀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그죠?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일단 이 돈은 지키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지키자.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셀트리온이 급등을 계속하고 나서부터 돈은 늘어가지만 불안함이 되게 커졌던 거거든요. 역시 내 돈이 갑자기 줄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모르는 것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금액에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다행히도 그때 셀트리온이 11월 달이었나요? 언제였나요? 그 겨울쯤에 저희가 셀트리온 매도할 때 어차피 그 고점 신호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 매도해서 지키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분이 마음이 꽤 편해지셨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때였네요. 이때였나 저희가 매도를 의견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네요. 이때 이 고점 징후 이것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네요. 이제 셀트리온이 고점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점. 그러고 나서 그분이 상당히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이 그런 거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으로 어디까지 갈지를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놓지 않으면 내가 매매하고 있는 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분처럼 본인이 정해놓은 어떤 일정 금액에 나의 자산이 다가왔으면 지켜야죠. 거기서 더 베팅하는 건 무리한 거죠. 그렇죠? 아주 운이 좋게 목표에 다다랐으면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사례인데 대략적인 이야기만 한번 해보면 58세이신데 현재 저축성 어떤 보험으로 월 100만 원씩 저축을 한 6년 정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제가
좀 너무 다른 쪽 가는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분은 주식에 5천을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채권에 5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이 저축보험이 앞으로 6년도 납입해야 되는데 이게 수익이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유지해야 되냐? 혹시 이거를 깨고 ETF 적립식을 하면 어떠냐? 혹은 이 글로벌 채권도 국채거든요. 이것도 조금 깨고 ETF로 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식은 그냥 주식을 하고. 그래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는 뭐였었냐면,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다 깨고 주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고요. 저는 일단 가장 처음에 이런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일단은 언제 은퇴를 예상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회사에서는 정년 없이 일하라 라고 해서 뭐 한 65세 정도의 은퇴를 어떤 맞춰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쵸? 7년이 남은 거죠. 현재로부터 7년. 근데 저의 계획은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능하다면 70세까지 한번 은퇴 시기를 한번 늘려보면 어떠냐. 예. 은퇴를 70세까지 늦출 수만 있다면 앞으로 은퇴까지 12년의 시간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계산을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분한테 이제 얘기할 때 쭉 처음부터 설명을 했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분이 만약에 70세에 은퇴를 한다면 이분이 생활하는데 월 300 정도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했던 거였고, 월 300을 그래 한 20년 정도 써야 되는 자금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 그러면 적어도 한 5억 정도 필요하나요? 그죠? 그죠. 20년이면 240개월이죠. 240개월. 그래서 300만 원씩. 그러면 얼마 정도 되나요? 갑자기 좀 산수가 약해서. 그러면 7억 정도가 나오네요. 7억 정도. 그죠? 7억 정도. 근데 이런 만약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70세에 은퇴를 해서 한 20년 정도 더 산다라고 했을 때 월 300씩 쓴다면, 혹은 월 300 정도가 필요하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만 보셨을 것 같은데 거꾸로 해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필요한 금액이 7억이면 7억을 내가 있는 자산과 현재 어떠한 내가 가능한 어떤 기대 수익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잖아요. 이 과정. 만약에 이 안에서 내가 이 자산을 월 10%로만 투자를 해도 연 10%만 수익이 나도 이 금액에 다다른다면 연 10%로 맞추어서 안전하게 세팅을 하면 될 것이고요. 내가 모아있는 자산이 좀 많아서 연 한 3% 정도로만 이익이 나도 은퇴까지 가면 충분하겠구나라는 어떤 계획이 되면 나의 투자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분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현재 100만 원씩을 넣는 거잖아요. 100만 원씩. 100만 원씩을 12년 정도를 부으면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12년이면 144개월이죠. 144개월 곱하기 100만 원. 그쵸?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한 70세 정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58세에서 한 65세 정도 때는 저축보험에 한 1억 5천이 생길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채권형도 5천 정도인데 연 8%로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오겠지만 이 보험에서의 그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상쇄시켜서 그냥 원금으로 채권형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은 나이대가 많기 때문에 주식형보다는 채권형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계산하면 한 65세 정도 됐을 때 한 2억 정도 현금에, 그 다음에 지금 주식을 만약에 월 1%씩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이 5천만 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2억 정도 이렇게 모아지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분이 다행히도 빚이 없는 자가에 살고 국민연금이 오랫동안 부어질 거라는 어떤 계산, 이런 것들과 합쳐져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은퇴 시기를 최대한 70세까지 늘릴 수 있으시면 늘리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늘리고 지금 갖고 있는 변액보험과 채권형 것들을 5, 6년 더 만기 때까지 보유하면 계산적으로 보면 한 2억에서 한 3억까지 이 안에 구간에 들어오는 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주식형을 한 아주 운이 좋아서 연 한 12% 정도의 수익만 나온다면 지금 주식 5천이 한 이거 역시도 한 2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4에서 한 5억 정도라고 본다면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영무기지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무기지. 그러니까 영무기지와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진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뭐 계산해 보면 이런 거죠. 한 요 정도로 뭐 죽을 때까지 한 20년 이상 정도 매월 한 150 정도, 영무기지 한 80, 국민연금 한 80 이러면 한 300, 한 초반 정도의 금액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하면 이분이 뭐 생활비에서 더 이상 저축이 되는 돈이 단 하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꽉 찬다라고 하는데요. 그랬을 때, 방송 중에 갑자기 좀 전화가 와서요. 여기다 이제 추가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덱스 200이 한 3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줄여서 매주 한 주씩 모아 가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한 3만 원인 한 달에 한 4주 정도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12년, 그리고 예를 들어서 12달 12년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한 2천만 원 가까이 원금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적립식을 이렇게 가면 한 2배 반 정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 하면 한 2배 반 이상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역시도 한 5천 정도가 되는 자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58세인데 내가 지금 주식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내가 과연 은퇴할 때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이만큼 큰 무언가가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역산해 보니 사실 내가 지금 주식 투자하는 거, 내가 지금 모아가는 것들이 충분하구나,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알면 불안하지 않다라고 봐요. 알게 되면.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겠죠. 아무리 계산해도 난 좀 모자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안 쓰는 방법.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현재 저의 주머니에 5,000원이 있어요. 근데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5,000원이 점심값이에요.
점심값. 그러면은 일주일 버텼다가 이때 점심 사 먹으면 되는 아주 심플한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 이 5,000원으로 간식 사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있는 이 소득이 미래에 반드시 써야 되는 이런 금액이라면 지금 안 쓰면 되는 심플한 게임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연세가 있으실 때는 변수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녀, 건강, 그 다음에 직업, 직업의 연속성 이런 것인데, 아주 제가 죄송스럽지만 그분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죄송스럽지만 자녀에게 물려주지 마시고 물려주지 마시기를 이렇게 꼭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한국 그 정서상 자녀 전세 자금이라든지 뭔가가 들어가는 순간 이분의 노후는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자녀는 젊기 때문에 노후 준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영원에서 시작해도.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이런 거 있겠죠.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사실 아주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더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계산해보는 거. 계산해보는 거. 이런 거죠. 현재 내가 얼마 쓰고 얼마 저축할 수 있고 이런 것부터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거꾸로 내가 70세부터 월 200만 원을 쓸 거야 라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 300 쓸 거야. 근데 여기서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해보니 그래 한 200 정도가 모질라네. 월 200. 그러면 그때부터 계산이 돼요. 근데 그러면 꼭 이렇게 되죠. 보통 예를 들어서 65세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라고 하면 월 200씩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그러면 과거에 월 200씩 저축해서 이렇게 보내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면 답이 안 나오고, 여기에서 곱하기 수익률과 시간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쵸? 시간. 그것을 복리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필요한 200만 원이 30년 후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아주 작은 돈으로도 이 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시간이 20년이 필요하다. 2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요때보다는 조금 더 큰 금액을 넣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에 대한 내가 어떠한 금융상품으로 어떤 기대 수익률로 운용할 건지를 결정하고, 그렇죠? 그랬는데도 만약에 부족하면 혹시 좀 아낄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식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주식을 하는 목적이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 없이 목표 없이 그냥 무조건 달려나가는 게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와 어떤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근데 자산이 많아서 재미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회원분께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2, 3억 정도 그냥 용돈 삼아 그냥 소일거리 하듯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회원께서는. 그런 분들은 예외인 거고, 일반적인 그냥 보통 사람들, 직장 20, 30년 꾸준히 일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20, 30년 꾸준히 열심히 했지만 결국 남는 거 없이 아주 잘 지낸 사람들일 경우에 보통 빚 없이 내 집 있는 거, 그리고 자녀 다 여운 거,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현금, 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은퇴 시기 혹은 은퇴 시기를 설정해 놓고 이렇게 달려가는 과정에서 이 미래를 꼭 먼저 생각해서 이 필요한 금액을 이만큼이면 여기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작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하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나의 자산을 현재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것이 다 맞춰져요. 주식의 수익률, 기대 수익률도 정할 수 있고, 어떤 채권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굳이 내가 주식을 하지 않아야 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불확실성한 금융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내가 내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방식에 틀린 점들을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현재 내 방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은 그 이야기까지 좀 해보려고 했었어요. 뭐 이렇게 흔히 가장 중요한 게 가계 소비 지출이거든요. 소비 지출. 가계 소비 지출에 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모르고요. 살림을 하는 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가장 이제 생각 없이 돈이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다른 것들은 대충 다 알아요. 차량 유지비가 얼마고, 내가 용돈 얼마 쓰고, 전화비, 뭐 상하수도, 뭐 광열수도비, 뭐 이런 거 얼마인지는 대충 아는데, 이런 걸 모르는 적이 있죠. 1년에 내가 옷을 얼마 정도 사 입나? 그죠? 의류비. 이거는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아닌 것들. 내가 1년에 화장품을 얼마나 사지? 신발을 한 달에 1년에 몇 개나 사지? 머리를 1년에 몇 번 깎지? 이런 것들이 사실 모이면 되게 커요. 그리고 병원비는 1년에 내가 얼마 나가지? 건강식품 얼마 나가지? 그리고 총 1년, 1월부터 12월 달로 했을 때 경조사가 몇 번 있지? 휴가가 언제지? 기념일이 언제지? 이때 총 금액은 얼마 정도 나가지? 이런 것들을 빼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가계 소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 흔히 말하는 그 통장 나누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저희 법인도 이렇게 통장을 나누고 저희 가게도 저희 집도 이렇게 통장을 나눠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소개할 일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너무 오늘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좀 길어졌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일단 시장은 노이즈 과정 안에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우선 주식의 기술이나 어떤 노하우를 알기 이전에 내가 주식할 자격이 재무적으로 자격이 조건이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거가 확인되면 내가 1년에 몇 프로 정도씩 기대 수익으로 주식을 하면 되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안함이 없어질 것이고 계획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